13장 쉰둘. 콩시에르 주리의 컴컴한 감옥 속에서 그 나라의 사형수들이 운명을 기다렸다. 그들의 수는 한 해의 일주일 수와 맞먹었다. 52이 그날 오후에 도시 속 삶의 물결에 실려 끝없고 영원한 바다로 흘러갈 예정이었다. 그들의 감방이 비워지기도 전에 새로운 수감자들이 배정되었다. 그들의 피가 어제 쏟긴 피에 흘러 들어가기도 전에 내일 그들의 피와 뒤섞일 다른 피가 이미 정해졌다. 40하고도 12명이 실책을 당했다. 온갖 재물로도 자기 목숨을 사지 못한 7살의 징세 도급인부터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라 해서 목숨을 건지지는 못한 20살의 재봉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부도덕과 방치로 비롯한 육체적 질병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희생자를 엄습하듯 말할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억압, 비정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끔찍한 도덕적 장애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희생자를 덮쳤다. 찰스 다네이는 독방에 수감된 채 재판소에서 돌아온 이후로 허황한 망상에 기대지 않고 버텨내고 있었다. 앞서 그는 문서가 한 줄 한 줄 낭독될 때마다 자신의 유죄 선고를 들었던 터였다. 사적인 영향력으로는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 사실상 자신은 수백만 명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한낱 개인들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을 내려놓고 체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의 손은 삶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그것을 놓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우준의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쪽에서 손을 놓으면 저쪽에서 더 강하게 붙들었다. 온 힘을 가해 그 손을 굴복시키면 이 손이 다시 움켜쥐었다. 게다가 체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모든 간절한 생각, 사납고 격렬한 마음이 있었다. 잠시라도 체념했다고 느낄 때면 뒤에 남겨질 아내와 아이가 이기적이라고 항의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처음에만 그러했다. 오래지 않아 자신이 맞이해야 하는 운명이 결코 수치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부당하게 걸었으며 날마다 꿋꿋하게 그 길을 밟았다는 생각이 솟아올라 그를 격려했다. 그 다음에 뒤따른 생각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훗날 누릴 마음의 평화가 그 자신의 조용한 의연함에 달렸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차츰차츰 마음을 다스려 좀 더 편안한 상태, 곧 생각을 고양하고 위안을 끌어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유죄를 선고받은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기 전 그는 그렇게 마지막 길을 지나서 왔다. 필기 도구와 등불을 구입해야 된다는 허락을 받아 그는 감옥 소등 시간이 될 때까지 앉아서 글을 썼다. 그는 루시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녀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그녀 아버지가 투옥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또한 문서가 낭독되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와 숙부가 그런 불행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와 마찬가지로 전혀 몰랐다고 썼다. 자신이 버린 이름을 그녀에게 숨기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지만 그녀 아버지가 그들의 약혼에 내건 유일한 조건이었고 결혼식 날 아침에 요구했던 유일한 약조였다는 사실은 이미 그녀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그분이 문서의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옛날 일요일에 정운의 정다운 플라토너스 아래에서 런던 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시 혹은 영구히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절대 알아내려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혹시라도 그가 문서에 대해 확실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군중에게 발견되어 온 세상에 선보여진 죄수의 유물 중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 보고 틀림없이 문서가 바스티오와 함께 파괴되었으리라 여겼을 거라고 썼다. 그는 간청하길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음을 안다고 덧붙이면서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다정한 방법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스스로 책망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결같이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라고, 그렇게 그를 위로하라고 썼다. 부디 자신의 마지막 감사를 담은 사랑과 축복을 간직해 달라고,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어 사랑하는 아이에게 헌신해 달라고 이른 다음 그들이 훗날 천국에서 만날 터이니 부디 그녀의 아버지를 위로하라고 청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그는 같은 맥락으로 편지를 썼다. 다만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그에게 맡긴다고 또렷이 명시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부탁한 까닭은 그가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회기나 낙담으로부터 그를 일깨우고자 하는 바람에서였다. 로리 씨에게는 그들 모두를 부탁하는 한편 세속적인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고마운 우정과 따뜻한 애정을 담은 문장을 여러 덧붙여 편지를 마무리하자 모든 게 끝났다. 카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들이 너무 가득해서 같은 생각은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소등되기 전에 그는 편지들을 모두 마무리했다. 밀집 침대에 누웠을 때 이 세상과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꿈속에서 다시 그를 손짓에 불렀고 빛나는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소호의 옛집으로 돌아왔고 관로 속에 비록 진짜 집과 닮은 점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호의 옛집으로 돌아왔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서 풀려나 날아갈 듯한 마음이었다. 그는 다시금 루시와 함께였으며 그녀는 모든 게 꿈이었다고 당신은 떠난 적도 없으노라고 말했다. 짧은 망각 상태 이후 그는 심지어 사형까지 당한 뒤 시신이 되어 그녀에게 되돌아왔는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시금 짧은 망각 상태가 이어진 뒤 그는 칙칙한 아침에 잠에서 깨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없다가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는 52의 머리가 떨어지게 될 그날까지 몇 시간을 버텨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가 조용하고 용감하게 마지막을 맞게 되길 바라는 가운데 그의 깨어있는 생각 속에서 다스리기 매우 어려운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그 도구를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그게 지면에서 얼마나 높이 있는지, 계단은 몇 개나 되는지, 그는 어디에 서게 될지, 그를 다루는 방식은 어떨지, 그를 만지는 손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을지, 그의 얼굴은 어느 쪽을 향할지, 그가 처음이 될지 혹은 마지막이 될지, 이러한 질문들과 이와 비슷한 수많은 질문이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몇 번이고 불쑥불쑥 끼어들었다. 그 생각들이 두려움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떤 두려움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기묘하고 끈덕진 욕망, 실제로 겪게 될 일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한 욕망, 그 자신의 궁금증이라기보다는 그 자신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영혼의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이리저리 서성이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렀고 시계가 이제는 다시 듣지 못할 숫자들을 울려댔다. 9시가 영원히 사라졌고 10시가 영원히 사라졌고 11시가 영원히 사라졌고 12시가 사라지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당혹스럽게 했던 기묘한 사고활동과 힘겹게 싸운 끝에 마침내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면서 감옥 안을 거닐었다. 최악의 투쟁은 끝났다. 그는 마음을 흩뜨리는 망상을 완전히 떨친 채 감옥 안을 거닐면서 자신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12시가 영원히 사라졌다. 최종 시간이 3시라고 들었지만 사형수 호송마차가 길에서 덜그덕 느릿느릿 나아갈 것을 감안하면 그것보다 이런 시간에 소환될 터였다. 따라서 그는 최종 시간을 2시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격려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 규칙적으로 감옥 안을 거니는 그는 라포로스 감옥에서 이리저리 스승되던 죄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에 한시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듣고서도 놀라지 않았다. 그 시간은 여러 시간들과 같은 길이로 다가왔다. 그는 자제력을 되찾은 것에 대해 하늘에 경건한 감사를 올렸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때 문 밖에서 돌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열차가 자물쇠에 끼워져 돌려졌다. 문이 열리기 전 혹은 문이 열리는 순간 한 사내가 영어로 낮게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나를 본 적이 없소. 내가 알아서 피해 다녔으니까 당신 혼자 들어가시오. 나는 근처에서 기다리지. 서두르시오. 문이 재빨리 열렸다 닫혔고
그의 앞에 어떤 이가 얼굴을 마주하고 섰다. 조용하고 강렬한 시선, 얼굴에 띈 옅은 미소, 조심하라는 듯 입술에 댄 손가락, 바로 시드니 카튼이었다. 그의 모습에는 무언가 너무나 환하고 비범한 면이 있어서 처음에 죄수는 자기 상상이 만들어낸 환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고, 그가 죄수의 손을 잡자 그건 역시 진짜 그의 손길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나 보죠? 그가 말했다. 당신이라고 믿기지 않았어.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설마.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엄습했다. 죄수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간수 한 명에게 힘을 쓸 수 있어서 덕분에 당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녀가 보내서 왔어요. 당신 부인 말입니다. 다네이. 죄수가 그의 손을 쥐었다. 그녀의 부탁을 가져왔어요. 뭡니까? 더없이 간절하고 절박하고 단호한 부탁입니다.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더없이 애틋한 목소리로 전하더군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죄수는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다. 왜 그런 부탁을 가져왔는지 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답할 시간도 없고요. 그저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 있는 장화를 벗고 여기 넥을 신으십시오. 죄수 뒤쪽으로 의자 하나가 감옥벽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카튼이 성큼성큼 나아가더니 번개 같은 속도로 벌써 그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맨발로 그 앞에 섰다. 내 장화를 신어요. 손으로 집어요. 열의를 보여요, 얼른. 카튼, 이곳에서 달아날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당신까지 죽을 거요. 미친 짓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달아나라고 한다면 그건 미친 짓이겠죠. 하지만 내가 그랬나요? 혹시라도 내가 저 문을 빠져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여기 그냥 남아있어요. 그 넥타이를 내 것과 바꿉시다. 그 외투도 내 것과 바꾸고 그러는 동안 당신 머리끈을 풀어서 머리카락을 나처럼 좀 헝클어 놓겠소. 그는 초자연적으로 보일 정도의 의지력, 실천력, 그리고 놀라운 민첩성으로 상대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 죄수는 그의 손안에 맡겨진 어린아이 같았다. 카튼, 이건 미친 짓이요. 어차피 해낼 수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전에도 시도되었지만 언제나 실패했단 말입니다. 간청하건대 나의 비통한 죽음에 당신 죽음까지 더하지 마시오. 내가 저 문을 빠져나가라고 그랬나요? 친애하는 다네이? 만약 내가 그러거든 거절해요. 이 탁자에 펜과 잉크와 종이가 있군요. 글을 쓸 만큼 손이 차분합니까?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어. 다시 차분하게 만들어서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았어요. 얼른 친구 서둘러요. 다네이가 혼란스러운 머리를 손으로 누르면서 탁자에 앉았다. 카튼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그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 정확히 내가 말하는 대로 써요. 수신이는 누구로 할까요? 생각하세요. 카튼은 여전히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다. 날짜는요? 그것도요. 죄수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를 올려다 보았다. 카튼은 가슴에 손을 대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만약 당신이, 카튼이 부르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우리 사이에 오간 대화를 기억한다면 이 글을 보고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그 대화를 기억하리란 걸. 당신의 성품상 잊을 리가 없지요. 그가 가슴에서 손을 꺼냈다. 죄수가 글을 쓰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올려다보자 카튼이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멈추었다. 잊을 리가 없지요. 까지 썼습니까? 카튼이 물었다. 그래요. 당신 손에 든 게 무기입니까? 아니요. 무기 따위는 없어. 손에 든 게 뭡니까? 이제 곧 알게 됩니다. 계속 써요. 이제 몇 마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는 다시 그를 불렀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 와서 고마울 따름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절대 한탄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그는 대필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 말을 하면서 대필자의 얼굴 가까이로 서서히 조용하게 손을 움직였다. 다네의 손에 쥔 펜이 탁자 위로 툭 떨어지더니 그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무슨 전기죠? 전기? 무언가 나를 스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 이곳에 무엇가 있을 리 없지. 펜을 들고 마무리해요. 얼른 서둘러요. 마치 기억력이 손상된 듯 혹은 기능에 이상이 생긴 듯
죄수는 집중력을 모으려고 애썼다. 그가 흐려진 두 눈과 달라진 호흡으로 카튼을 바라보자 카튼은 다시 손을 가슴에 댄 채 침착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얼른 서둘러요. 죄수가 다시 한번 종이 위로 몸을 숙였다. 설령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해도 카튼의 손이 다시 조심스럽게 슬그머니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누릴 기회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걸요. 설령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해도 내게는 책임져야 할 죄만 더 늘었을 거요. 설령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해도 카튼은 펜을 보았고 그 끝의 글씨가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카튼의 손은 더는 가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죄수가 책망하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지만 카튼의 손이 그의 코를 단단히 막았고 왼쪽 팔은 그의 허리를 잡았다. 잠시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온 남자와 약하게 몸싸움을 했으나 곧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늘어졌다. 재빨리 그러나 목적에 충실하기로는 마음에 뒤지지 않는 손놀림으로 카튼은 죄수가 벗어둔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뒤로 빗어 죄수의 머리끈으로 묶었다. 그런 뒤 가만히 불렀다. 어이 들어오시오 안으로. 이어 첩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봤소? 카튼이 의식 없는 남자의 곁에 한쪽 무릎을 대고 앉아 가슴 안쪽에 종이를 넣으며 올려다보았다. 당신 상황이 매우 위험하오? 카튼 씨, 첩자가 초조하게 손가락을 튕기며 대답했다. 일이 이만큼이나 진행됐으니 당신이 그래만 충실하게 끝내주면 내 상황이 위험할 일은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죽을 때까지 충실할 테니. 그래야겠지, 카튼 씨. 52의 이 아이가 맞아 떨어지려면 당신이 그 옷차림으로 숫자만 맞춰주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지. 나는 곧 당신을 해칠 수 없는 몸이 되고 하나님께 바라건대 나머지 사람들은 곧 이곳을 멀리 벗어나게 될 테니까. 자, 도움을 요청해서 나를 마차로 데려가시오. 당신을? 첩자가 초조하게 말했다. 이 사람 말이요. 그 참 내가 바꾸치기 한 사람. 아까 나를 데리고 들어온 문으로 나갈 거요? 물론 처음에 나를 들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나갈 때는 더 나빠졌다고 해요. 작별 면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런 일은 이곳에서 자주 일어나니까. 그것도 너무 자주. 당신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렸어. 서둘러요. 도움을 요청하시오.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까? 첩자가 마지막 순간에 걸음을 멈추고 몸을 떨며 물었다. 그 참. 카튼이 발을 구르며 대답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내기로 내가 이미 엄숙하게 맹세를 안 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요. 당신이 잘 아는 그 앞마당까지 직접 이 사람을 데려가서 직접 마차에 태우고 직접 로리 씨한테 보여주고 직접 그분한테 전하시오. 이 사람한테 각성제는 주지 말고 공기만 씌우게 하라고. 그리고 지난밤에 내가 했던 말과 지난밤에 그분이 했던 약속을 명심하고 바로 떠나라고. 첩자가 물러나자 카튼은 탁자에 앉아 양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첩자가 이내 사내 둘을 데리고 돌아갔다. 뭐래 이건? 그들 중 하나가 쓰러진 사람을 응시하며 말했다. 자기 친구가 승려 기호토니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나 봐. 아무리 훌륭한 애국지사라도 다른 한 명이 말했다. 이 양반보다 가슴 아파하지는 못하겠구먼. 귀족이 꽝을 뽑았을 때 말이야. 그들은 의식 없는 사람을 들어 문간에 가져다 놓은 들것에 실은 다음 들고 나가려고 허리를 숙였다. 시간이 얼마 없어. 에브레몽드. 첩자가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알고 있어. 카튼이 대답했다. 부탁이니 내 친구를 잘 돌봐주고 이제 그만 가시오. 자, 그럼 친구들, 바사드가 말했다. 들어올리게 그만 가자고. 문이 닫히고 카튼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최대한 청각을 곤두세우고 혹시라도 의심이나 경고의 조짐이 들리지는 않나 귀 기울였다. 전혀 없었다. 열차가 돌아가고 문이 꽝 닫히고 저 멀리 복도로 발소리가 사라져갔다. 평소와 다를 만한 고함 소리도 서두르는 기척도 없었다. 잠시 뒤 그는 좀 더 편하게 숨을 내쉬며 탁자에 앉아 다시 귀 기울였다. 이었고 시계가 2시를 알렸다. 이어 그가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소리,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몇 개의 문들이 잇따라 열렸고 마침내 그의 문이 열렸다. 손에 명단을 든 간수가 안을 들여다보며 이리로 에브레몽드 하고 짧게 말했고 그는 간수를 따라 멀찍이 떨어진 크고 어둑한 방으로 들어갔다. 칙칙한 겨울날이었고
안에 도살인 어둠과 밖에 도살인 어둠 때문에 그는 양파를 결박당하기 위해 그곳에 불려온 다른 사람들을 그저 어렴풋이 분간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한탄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소수였다. 대다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닥만 응시했다. 그가 어둑한 구석에서 벽 쪽에 서 있을 때 쉰둘의 일부가 그의 뒤에 들어왔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마치 서로 아는 사이인 듯 그를 포옹했다. 그는 정체가 탄로 날까봐 크나큰 두려움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남자는 그냥 지나갔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처럼 가냘픈 체구, 핏기라고는 없는 상냥하고 야윈 얼굴에 인내심 많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아가씨 한 명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에브레몽드 시민동지, 그녀가 차가운 손으로 그를 만지며 말했다. 저는 작고 불쌍한 재봉사예요. 예전에 라포르스 감옥에 함께 있었죠. 그는 아직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죄목이 뭐였죠? 음모요. 제게 아무 죄도 없다는 걸 공정한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요. 가능키나 해요? 누가 저처럼 작고 불쌍한 나약한 존재와 음모를 꾸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녀가 이 말을 하면서 지은 쓸쓸한 미소가 너무 가슴 시려서 그는 눈물이 났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에브레몽드 시민동지. 하지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공화국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베풀 거니까. 그런 공화국에 제 죽음이 보탬이 된다면 저는 죽는 게 꺼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에브레몽드 시민동지, 저는 이렇게 작고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지상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마지막 대상으로서 그의 심정은 이 가련한 아가씨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열렸다. 석방되셨다고 들었어요. 에브레몽드 시민동지. 그게 사실이길 바랐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다시 체포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죠. 만약 같은 호송마차를 타게 되면 에브레몽드 시민동지, 제가 손을 잡아도 될까요? 두렵지는 않지만 저는 작고 나약해서 그렇게 하면 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인내심 많은 두 눈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볼 때 그는 그 눈빛 속에서 돌연한 의구심, 이어 놀라움을 보았다. 그는 일에 지치고 굶주림에 지친 어린 손가락을 꼭 쥐고 그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분을 위해 죽는 건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요. 쉿, 맞아요. 오, 낯선 분이여, 그 용감한 손을 잡아도 될까요? 쉿, 그래요. 가엾은 누이여, 마지막까지. 감옥에 들이운 것과 같은 어둠이 이른 오후 같은 시각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드는 관문에도 들이우고 있다. 끝에 파리를 떠나는 마차 한 대가 그 문을 받기 위해 다가온다. 여행객이 누구요? 안에 누가 타고 있어? 서류가 건네지고 읽힌다. 알렉산드로 마네트, 의사, 프랑스인, 누구요? 이분입니다. 무력하고 어눌하게 응얼응얼 헛소리를 하는 노인이 가리켜진다. 의사 시민동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혁명 열기가 버거웠던 건가요? 이분한테는 너무 버거웠지요. 그런 사람들이야 많지. 루시, 그의 딸 프랑스인 누구요? 이 여인이요. 당연히 그렇겠군. 루시라면 에브레몽드의 아내요, 아니요? 맞습니다. 에브레몽드는 다른 곳에서 은밀한 약속이 있지. 루시, 그녀의 딸, 영국인 이 아이요? 물론 이 아이입니다. 뽀뽀해주렴. 에브레몽드의 아이야. 그렇지. 충실한 공화주의자한테 뽀뽀했으니 너희 집안으로서 새로운 경험이지. 잘 기억해라. 시드니 카튼 변호사, 영국인 누구요?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쪽 마차 구석에요. 그 역시 손으로 가리켜진다. 보아하니 영국인 변호사께서 기절한 것 같은데 좀 더 신선한 공기를 쐬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다. 원래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공화국의 노여움을 산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그게 다요? 고작 그런 걸로 공화국의 노여움을 사서 기요틴의 작은 창을 내다봐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비스 로리, 은행원 영국인 누구요? 접니다. 그래야겠죠.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앞서 모든 질문에 대답한 이는 자비스 로리다. 마차에서 내려 문에 손을 대고 서서 한 무리의 관리들에게 대답하는 이도 자비스 롤이다.
그들은 느긋하게 마차 주위를 돌고 느긋하게 마부석에 올라서 지붕에 어떤 소소한 짐을 실었나 살펴본다. 시골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마차 문으로 가까이 다가와 대놓고 안을 들여다본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짧은 팔을 쭉 내밀고는 기요틴의 희생자가 된 귀족의 아내를 만져보려고 한다. 서류 받으시오, 자비스 로리. 확인했어. 떠나도 됩니까, 시민동지? 떠나도 됩니다. 출발. 거기 기수들 좋은 여행 되시오. 감사합니다, 시민동지들. 이로써 첫 번째 위험은 통과했군. 이건 역시 자비스 로리가 두 손을 꼭 쥐고 위로 올려다보며 한 말이다. 마차에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고 흐느끼는 소리가 있고 의식 없는 여행객의 무거운 숨소리가 있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 아닌가요? 속도를 높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루시가 노인에게 매달려 묻는다. 그러면 달아나는 것처럼 보일 거란다. 얘야, 마부들을 너무 재촉할 수는 없어. 의심을 불러일으킬 테니까.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길에는 아무도 없단다, 얘야. 지금까지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 가옥들이 두세 채씩 우리 곁을 지나가고 외딴 농장, 허물어진 건물들, 염색 작업장, 무두질 작업장, 이와 비슷한 건물들, 탁 트인 들판, 헐벗은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 길이 스쳐 지나간다. 우리 발밑은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길이고 양옆은 물컹하고 깊은 진흙탕이다. 때때로 우리는 덜컹덜컹 마차를 뒤흔드는 돌을 피해 갓길의 진창으로 들어선다. 때때로 우리는 그곳에서 바퀴 자국의 홈이나 징구렁에 빠져 꼼짝 못한다. 그럴 때면 고통스러운 초조함이 극에 달하여 몹시 불안한 데다 허둥지둥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마차에서 내려 달리고 싶다. 숨고 싶다. 멈추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하고 싶다. 탁 트인 들판을 지나 다시 허물어진 건물들, 외딴 농장, 염색 작업장, 무두질 작업장, 이와 비슷한 건물들, 두세 채씩 모인 가옥, 헐벗은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 길이 스쳐 지나간다. 이 자들이 우리를 속여서 딴 길로 되돌아가는 건가? 이 길은 아까 지나간 곳이 아닌가? 오, 감사하게도 아니구나. 마을이다.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쉿, 역참이란다. 느긋하게 우리의 말 네 마리가 풀려난다. 느긋하게 말들도 없이 다시 움직일 기미도 없이 마차는 작은 길 위에 멈춰 서 있다. 느긋하게 새로운 말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눈앞에 나타난다. 느긋하게 새 기수들이 채찍끈을 쪽쪽 빨아 꼭꼭 따으면서 말 뒤를 따라온다. 느긋하게 옛 기수들이 돈을 세고 셈을 잘못하고 마땅찮은 학교에 이른다. 그러는 내내 터질 듯한 우리 심장은 지금껏 태어난 가장 빠른 말들의 가장 빠른 질주를 능가할 정도로 콩닥콩닥 뛴다. 마침내 새 기수들이 안장에 앉고 옛 기수들은 뒤에 남는다. 우리는 마을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고 언덕을 내려가고 축축한 저지대에 들어선다. 갑자기 기수들이 요란한 손짓을 섞어 대화를 나누더니 말들이 거의 궁둥이를 대다시피 멈추도록 고삐를 당긴다. 설마 쫓기는 걸까? 어이, 거기 마차네요. 말 좀 나눕시다. 뭡니까? 로리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묻는다. 몇 명이라고 그럽디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소. 좀 전에 역참에서 말이요. 오늘 기요틴 행위 몇 명이랍디까? 52이요. 내 말이 근사한 숫자잖아? 여기 우리 시민동지는 42이라고 우기잖소. 머리가 10개는 더 있어야지. 기요틴이 참 멋지게 돌아가요. 마음에 들어. 어이, 앞으로 이랴. 밤이 어둡게 내려앉는다. 그는 기척이 늘어난다.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지 말도 점점 분명해진다. 그는 그들이 아직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에 든 게 무엇냐고 묻는다. 오, 자비로운 하늘이여,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 밖을 보세요. 밖을 보세요.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바람이 쌩쌩 뒤쫓고 구름이 홀홀 뒤쫓고 달이 첨벙 뒤쫓고 사나운 밤 전체가 우리를 뒤쫓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외에 우리를 뒤쫓는 것은 없다.